네, 경제를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달 만에 올랐다고 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뭔지 그리고 네. 5달 만에 올랐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이제 시장에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가게도 있고요, 기업도 있는데 이런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는 현재 정보를 가지고 미래의 물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1년이라고 보거든요. 예. 한마디로 내가 1년 동안의 물가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근로자라고 보면은요, 물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 연봉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당연한 게 이제 다음 행동이 뭐냐 그러면 내 월급 높여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도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게 되면 실제 높여주기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기업들도 가볼게요. 물가는 계속 높아지는데 기업에서는 가격이 그대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물건값을 높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근데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나라 물가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는 간다는 거죠. 그런 예. 이유는 뭐냐라고 네. 봤을 때 이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건값이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먹는 게 이제 높아지다 맞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국제 유가입니다. 유가는요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예.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 이게 안정되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밤이었습니다. 또 이제 유가가 올랐는데 그런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의 이제 저장 탱크를 또 공격을 했어요. 예. 이것도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또 오펙 플러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감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 유가를 본다고 하면 2% 정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유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오르니까 공공물가 또 자극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 아빠고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한편 이 3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7이 나왔어요. 네. 지수 자체는 100을 넘겼는데 네. 이 지수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100을 넘었다 그러면 네. 이게 그러면 낙관적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이제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 심리 지수가 어떻게 뽑아져 나오느냐? 소비자 동향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동향 지수가 15개 지수인데 이 15개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6개 지수를 뽑아서 나오는 게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6개가 뭐냐 우리가 밀접한 게 첫 번째가 뭐 생활 형편 현재 그다음에 생활 형편 전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내 가계 수입 전망 이런 것들인데 이건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전월 대비해서 떨어졌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사실상 이제 내가 바라봤을 때 나와 밀접한 거는 사실상 소비 심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낙관적이라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는 이유를 따진다 본다 그러면 내수 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에 빠졌던 이유가 사실 소비를 안 하십니다. 네. 일본 국민들이 소비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도 떨어지죠. 그다음에 뭐 경기도 다운되죠.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뭐 물가가 굉장히 높지만은 소비 자체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상황이 조금 좀 우려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5달 만에 오른 것도 들어보니까 좀 별론 것 같고, 예. 소비자 심리 지수도 100 넘었다 그래도 그게 뭐 좋은 것만 아닌 것 같고, 네. 안 좋은 거 두 개 연달아 했는데 지금 그래도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거 조금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좀 할인된 가격으로 맞아요.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언제까지 그런 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네. 일단은 대파는 좀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파, 예. 대파 한 단 가격은 좀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데 사실상 근데 지금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좀 많이 높거든요. 근데 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는 예. 일단 정부가 할인 대전이라고 해서 네. 정부 예산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도매 가격은 비싸요. 지금 도매 가격은 전년 1년 전 대비해서 많이 오른 상태인데 도매에는 지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할인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소매 상
상태에서 이제 할인으로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매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도매 가격도 떨어졌다 그러면 물가가 기조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다고 봐야 그쵸. 되는데 예. 도매는 오르는데 소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할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 예. 근데 저기서 이제는 조금 이제 어려운 게 그러면 만약에 정부 할인, 정부의 뭐 예산이 떨어진다 그러면 1,500억 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긴급 안정 자금으로 해서. 예. 근데 만약에 소진이 되면 어떡할 거냐. 예. 이게 좀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철 과일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 어. 그 다음에 이제는 국민 이게 많은 분들도 사실상 지금 비싼 과일은 이제 제외하고 예.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는 뭐 채소라든지 아니면은 과일을 즐겨 드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지금 한쪽에만 좀 쏠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 사실 지금 제철 과일은 아니거든요. 아 사과를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못 먹었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 말도 있겠지만은 네. 어쩔 수가 없죠. 뭐 작황 자체가 좋지 않으니 뭐 저장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과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예. 저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사실 뭐 채소류 가격이요. 뭐 지금만 높은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네. 인상률로 본다 그러면 지난 정부 때도 똑같이 인상률은 굉장히 높게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제 총선이 앞두다 보니까 사실 이게 사회적 아젠다로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주셨고 네. 요즘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기가 워낙 살 때가 많다 보니까 네. 유통업계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마트가 대형마트 중엔 업계 1위인데 이거 뭐냐 감축,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네. 있다고 해요.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안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창사 이래로 첫 적자가 나왔어요. 어. 이게 창사 영업이 이래로. 예, 이마트가 영업이익을 봤더니 그 연결 기준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1,500억 원 하다가 2021년도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3,100억 원 정도 이제는 영업 흑자가 나왔다가 예. 그다음에 2022년도에 줄기 시작합니다. 1,300억 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 이제 사상 첫 적자, 460억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예.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인원 감축이라는 게 원래 이마트가 유통업계잖아요. 예. 물론 건설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제 지점 부분적으로 이제 사실 감축을 했었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몇 명.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체 모든 지점에서 예. 전사적으로 이제 감축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15년 근속 이상 하신 분들 그다음에 과장급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2년치 월급을 준다 그러거든요. 네. 2년치에 특별 이제 퇴직금을 준다. 물론 이 기본 퇴직금에서 특별 퇴직금을 더 주는 건데 예. 2년치를 더 주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나갈까요? 그러니까 2년인데. 예, 사실상 조금 유인이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아마 다 있을 텐데 또. 맞아요. 예. 나가기 싫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업 적자다 보니 뭐 전사적으로 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해고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마트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이유를 따져본다 그러면 첫 번째가 역시나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상 우리나라 유통 구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고 예.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이마트 하면은 자꾸 이렇게 유통업만 생각하시는데 네. 이마트 그룹이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건설 부분도 있고 다양한 레저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예. 건설 쪽에서 워낙 안 좋았습니다. 아. 아시겠지만 지금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치다 보니 이게 이마트 전체적인 이제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해지는 부분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지금 인력 효율화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인력 많이 감소됐거든요. 이마트가. 예. 5천 명 정도가 떨어진 상태로는데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더 마이너스 감축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 아마 이마트에 지금 다니시는 많은 근로자, 그 가족들은 네. 굉장히 고민이 많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을 불안하실 해봅니다. 것 같아요. 예. 네네. 근데 이마트가 어쨌든 뭐 건설업 다른 분야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유통업계들은 이마트의 그런 감축에 대해서 큰 영향을 안 받을까요? 아니면 좀 연쇄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받을 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커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유통 자체가 절반 이상이 작년 기준입니다. 절반 이상이 50.3% 정도 되는데 온라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에 목숨을 걸었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중심으로 보면은요 더더욱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체질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체질 개선을 그나마 한 곳이
곳이 이마트예요. 근데 예. 이마트마저도 이런데 다른 뭐 유통기업 우리가 보통 유통 강자라고 얘기하는 롯데 그다음에 현대 이런 데도 똑같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대기업 유통 기업들이 굉장히 좀 업황이 안 좋다. 그리고 체질 개선이 많이 늦었다. 이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유통업계에 이어서 게임업계도 불황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인원 감축까지는 아니지만 그 임원들의 보수를 줄였어요. 네. 어느 정도로 줄였나요? 일단 임원 월급을 이제 연봉 자체를 줄였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 아시겠지만 NC소프트입니다. 예. 뭐 김택진 의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분이 원래 한 124억 받다가 이번에 이제 상여나 특별해서 72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피부가 와닿지 않네요. 이건 사실. 예. 그렇죠. 뭐 기본급 플러스 상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72억 원을 됐는데 그래도 많이 준 거죠, 네네네. 사실. 그래서 업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이기도 합니다. 예. 연봉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는 대표적으로 많이 받았던 연봉, CEO 연봉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 모두가 사실 줄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게임 업계가 업황을 잘 타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풍부했을 때, 막 코로나 시대 때에 막 재정 풀고 돈 유통량 많았을 때 그때 정말 최대 호황이었습니다. 게임 업계가.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현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현금을 쓰거든요. 아이템 사야 되니까. 네, 예. 게임 아이템을 막 사게 되는데 네. 지금 그게 많이 줄었거든요. 아. 그다음에 게임 업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6천여 명 이상이 해고 바람을 불고요. 소니 같은 경우가 최근에도 10% 인원 감축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게임 업계가 굉장히 불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소니가 오늘 한 골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죠? 오늘 축구합니다. 예. 예, 그 직장인 2명 중에 1명이 조용한 퇴사자다. 이건 뭐예요? 네, 조용한 퇴사자는 뭐냐 그러면 마음이 떠난 근로자 이렇게 아, 얘기하시면 일은 하고 돼요. 있는데? 네, 일은 하고 아. 있는데 그냥 마음이 떠난 거예요. 우리 예.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 조용한 퇴사자의 그 누가 좀 많을까라고 봤더니 예. 보통 연차가 8에서 10년 차이신 분들이 예, 좀 많았습니다. 순위로 보면은 몇 년 차이신지 모르겠는데 예. 마음이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슬슬 저는 떠나겠는데요? 아직 멀었네요. 슬슬 떠날 때 됐어요. 예. 그러다음에 5에서 7년 차가 그다음 2위로 좀 마음이 떠난 이렇게 좀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근로는 하는데 마음이 이제 떠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유를 본다 그러면 퇴직도 있을 거고요. 예. 첫 번째 이유가 연봉이었어요. 아. 그다음에 복지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예. 일은 하되 사실상 마음이 떠나신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네. 기업들은 또한 CEO 예. 입장에서 머리가 아파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예. 이거 자기 할 일만 있다가 퇴직 시간 딱 되면 가거든요. 그러게요. 생산성이 오를 수가 없겠죠.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올해의 경영인들의 가장 큰 숙제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제 코로나에서 끝나고 이제는 일상으로 회복이 됐는데 네. 이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아마 경영계의 최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아 나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읽기 이 조용한 퇴사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